오늘은요 김미경의 리부트 8일차입니다. 첫 번째 시간 질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입니다. 오늘은 세이프티 영역이에요. 네 번째 리부트 네 번째 공식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엄마들 어때요? 기존의 나의 소비 패턴과 코로나를 만나고 우리의 소비 패턴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우리 집 가게의 어떤 그 CEO는 또 엄마들이잖아요. 그래, 어때요? 좀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는가요?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고, 또 내가 우리가 예전에는 좀 여행이라든지 가족들이 주말 되면 보통 밖에서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외식도 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또 소비도 많이 한 편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은 거의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거 택배로 사면 되는데, 택배가 오는데, 이런 말을 자주 해요. 3살, 4살 반 친구들이, 4살 반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어디서 샀니? 이건 어디서 살 수 있을까 하면 아이들이 요즘에는 택배라는 말이 입에 그냥 척척 달라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선생님 택배로 사고, 우리 엄마가 그거 택배로 주문하면 돼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그냥 대세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마켓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오프라인 시장에서, 매장에서 이렇게 하던 것들이 많이 온라인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세이프티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이프티, 바이러스로부터 안전 어디까지 실천 중이세요? 우리 엄마들 바이러스 때문에 항상 이렇게 지금 안전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유튜브 잠시 봤는데, 이비인후과와 소아과 의사 개인 병원들이 많이 폐업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맘때, 작년 한 11월, 원래 11월부터 한 2월, 3월까지 환자가 집중하는 시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환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스크 착용이 일반화되었고, 그리고 얼마나 지금 손을 열심히 씻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정말 그냥 감기는 뭐 계절 유행병이다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열이 조금만 나도, 그리고 콧물이 나고 기침을 해도 막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손을 씻고, 더 열심히 소독하고, 더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또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 병원을 이제 조금 덜 가면 훨씬 좋지만, 우리는 그러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 어디까지 실천 중이세요? 우리 엄마들이. 자, 오늘은 나중에 책 읽을 때도 제가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 드릴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세이프티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휴대폰도 제일 지저분한 게 휴대폰, 그리고 그 지폐, 예전에 지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현금을 많이 사용 안 하니까. 근데 이게 휴대폰은 소독하세요, 혹시? 매일 이렇게 매일 닦아주세요. 이게 우리가 손 씻는 것처럼 매일 닦아주실까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는 이게 어쩌다가요, 그쵸? 그러니까 손 씻고, 어차피 우리가 밖에서 계속 이 휴대폰을 만지잖아요. 아이들도 만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휴대폰이 제일 문제예요. 여기에 바이러스가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그 식기세척기라든지 아니면 스타일러라든지, 그 다음에 건조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일반화 되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권 이런 쪽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필요가 없었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많이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런 가전들이, 우리 LG 가전, 삼성 가전들이 엄청나게 많은 영역을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알았던 거죠. 저런 게 필요하다. 스타일러나 식기세척기나 그런 거가 이제는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에서는 또 그 휴대폰 그 소독하는 어떤 그 케이스를 만든다고 제가 몇 달 전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매일 그냥, 맞죠? 이게 매일 그냥 샤워하고 나면 그 젖은 수건으로 그냥 이걸로 탁 닦아요. 그냥 한번. 아니면 그 손 소독제를 화장지에 묻혀가지고 닦기도 하고. 근데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젖은 수건으로 한번 닦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항상 샤워는 매일 하니까 그 수건으로 앞뒤로 한번 닦고 생각나면 또 닦고 해서 하루에 몇 번씩 닦을 때가 있는데, 항상 근데 우리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처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항상 이 손이 꼭 필요하지만 손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전염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오늘부터 또 휴대폰 아이들이 많이 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우리 손 몇 번 씻어요? 그것만큼은 관리하지 못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는 닦아주시면서 사용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오늘은 책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먼저 129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고객들은 제품의 좋은 품질, 빠른 배송에만 신경 쓰지 않는다. 미래 안전의 기반인 환경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의 변수로 작용한다. 고객들은 제품을 받을 때마다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고 환경에 대한 죄책감을 주는 회사와 거래하길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가 이용하는 업체가 나와 함께 먼 미래의 안전까지도 고민해 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세이프티 감수성을 가지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해야 한다. 세이프티 영역은요, 굉장히 확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코로나가 시작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우리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켓컬리에서 식자재 이런 것들을 좀 주문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뭘 하나를 요즘에는 P2P 방식 해가지고 그 마켓컬리라는 뭐 11번가 마켓컬리 뭐 쿠팡 이런 마켓들이 있지만 배송은 직거래로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깜짝 놀랐던 게, 그냥 저는 그곳에서 이렇게 주문한다고 했는데 뭐 우유, 뭐 아몬드 우유 하나, 그 다음에 뭐 빵, 그 다음에 무슨 식자재 이런 걸 했는데 이것들이 다 따로따로 오는 거예요. 정말 우유 하나가 한 상자에 들어가지고 온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제가 온라인 쇼핑을 안 합니다. 왜냐면 뭐 몇 개 사지 않았는데 박스, 뭐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쓰레기를 버릴 때도, 우리가 보통, 저는 부엌 쪽에 이 쓰레기통이 없어서 뭐 이렇게 포장 비닐 있잖아요. 포장 비닐 같은 거 그냥 버리지 않고 그거를 쓰레기 봉투로 그냥 다시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냉장고 옆에다가 자석을 2개 딱 붙여가지고 그냥 쓰레기 거리대로 이렇게 일반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매일 써요. 그래서 작은 어떤 뭐 우리 과일 포장지 뭐가 됐든 빵 포장지 이런 게 됐든 바로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놨다가 쓰레기 봉투로 재활용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배달 음식을 우리가 또 먹을 때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거부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회용 젓가락, 뭐 나무젓가락, 숟가락은 넣어주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환경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이프티 영역은 좀 우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많이 이렇게 온라인 쇼핑,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소비 패턴의 대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마스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그 포장 용품들이 쓰레기가 완전 대량으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이게 환경을 해치지 않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또 구입하는 것이 우리 소비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우리 페트병을 한번 잘 보세요. 페트병에 보면 이렇게 비닐이 한번 그 라벨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라벨링이 되어 있는 그 페트병은 재활용품에 이렇게 버려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게 다 잘라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존의 플라스틱 이 제품들을 보면 세모해서 분리 배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other이라고 글씨가 적혀 있는 그 표시가 있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할 수 없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재활용으로 분류할 수 없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게 이렇게 세모해서 other이라고 한번 잘 보세요. 아이들 과자 봉지라든지 뭐 이런 게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 보면 분명히 분리 배출은 되어 있는데 other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분리 배출한다고 뭐 비닐, 플라스틱 이렇게 버리지만 다 그냥 다 소각돼요. 근데 소각되는데 또 돈이 들고 처음부터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할 수 없는 이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ESG 해서 기업들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뭐 환경, 그리고 뭐 사회적 책임, 그리고 투명 경영 이런 걸 하는데 기업을 그렇게 측정하는 어떤 평가 기준인데, 그래서 이제는 페트병도 라벨링을 별도로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이시스라는 그 생수 회사에는 아예 병 자체에 마킹이 되어 가지고 비닐 자체가 없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계속 기업이 생각하면서 물건을 포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수프빈이라는 회사에서 네프론이라는 AI 기반 페트병 수거 로봇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설치가 되면 따로 이렇게 분리하는 인력 없이도 그걸 그대로 수거해 가서 소비자는 또 어떻게 포인트를 받고 또 기업은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다시 섬유로 이렇게 재활용해서 순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마찬가지 이렇게 빨아 쓰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하는 것이, 마스크 쓰레기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걱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많은 것들을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 그 집에서 아이들이랑 제가 이렇게 되돌리 놀이감 놀이를 하는 이유도 그냥 사지 말고, 이제는 그러니까 사지 말고 있는 걸 가지고 재밌게 놀자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치약도 마찬가지. 치약도 그 튜브하고 뚜껑하고 이게 다 아들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약도 보니까 이렇게 고체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샴푸도 요즘에는 비누 샴푸 나오잖아요. 아예 그 샴푸 용기를 사용하지 않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넓은 어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5살, 6살, 7살에 집중하지 않고 20살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만날까를 항상 생각하자고 하는 게, 물론 여기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1.5도가 올라가면 정말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가 더 이렇게 증가하면서, 맞다, 그것도 탄소 배출이 뭐가 제일 많으냐 하면은 육류, 대량으로 사육하잖아요. 거기에서 동물들이 뿜어내는 이 탄소가 굉장히 지구 온난화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자연 기후를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내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먹거리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제는 3D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인공 육류라든지 그리고 먹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고기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로 이용해서 만든 육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우리 엄마들도 실천하며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그나마 조금 더 연장시키면서 도와주지 않겠어요? 자, 1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의 K방역은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되었다. 한국의 진단키트는 물량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 진단키트보다 더 히트 상품은 세계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다.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매장에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선별 진료소를 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검사 기간이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 우리 칭찬받고 막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었잖아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키트를 가지고 다 국민들을 검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을까? 근데 제가 방금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시점에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됐어요? 이미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백신을 만들 수 있는 나라와 중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염병 연구소장 그 파우치 소장은 이미 그 모더나와 협약해서 그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자, 방역 다음에 그 다음에 검사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백신을 이렇게 개발하고 백신을 그러면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는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K-방역 하면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치료제가 확실히 이렇게 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 실험까지 남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1상, 2상, 3상, 1상은 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험을 하는 거고요. 2상은 동물 실험을 했을 때 오케이가 되었는지, 3상 실험이 25,000여 명을 이렇게 접종해서 이상이 없었을 때 25,000 케이스를 접종해서 이상이 없었을 때 3상 실험 오케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중국은 그만큼 나라 인구가 되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뭔가가 이렇게 딱 나타났을 때 이미 시작했을 때 허둥지둥할 때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뭔가 질병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진단 다음에 치료. 근데 치료제가 없어. 그러면 그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잖아요. 이런 어떤 관점에서 저도 이번에 이걸 공부하면서 이렇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다 백신도 있었고 치료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 바이러스가 감염되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을 때, 아,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개발되어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접종되어지기도 하고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있구나라고 이번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걸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기에 급급하느냐, 이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맥락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제가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어제 읽었던 부분이 그거예요. 수학이 왜 최초에 나왔고 쓰기가 어떻게 해서 인류의 쓰기가 시작되었는지는 결국 빚과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원전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수와 수학적 도구가 필요했었고 쓰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습이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세상과 만나서 살아가기 위한 도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맹목적으로 그거에 대한 기능을 자꾸 숙달시키려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를 이렇게 우리가 키울 때 지금 내가 아이에게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줬어. 책을 보여주고 뭔가를 교구를 소개해주고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런데 여기에는 빠지면 안 되는 게 이걸 지금 우리 아이가 왜 하고 있지,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도 그냥 미시적인 관점에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안전을 지켜야 돼. 세이프티 영역은 이 정도까지 운하는 하면 돼. 나의 어떤 울타리에서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큰 그림에서 결국은 이거는 지구를 살려내야 되는 거구나,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세이프티에 관심 가지면서 무언가를 생산하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소비자인 우리는 관심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세이프티는 적게는 내 주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작은 실천을 할 수 있지만 큰 실천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큰 프레임 속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리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엄마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천을 할 수 있는 세이프티를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에는 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제 기업들이 세이프티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로봇이 많은 영역을 차지할 것이다. 맞잖아요. 서빙도 이제 배송도 드론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커피 이렇게 그 커피를 만드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우리 무슨 자격증 딴다 그러잖아요. 바리스타. 바리스타가 로봇 바리스타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다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커피 물도 따르고 커피를 내리고 원두를 갈고 이게 로봇이 하더라니까요. 이미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영역들이 이제 로봇이 다 할 거예요. 그런 것도 세이프티 영역에 다 속하는 거고, 많은 부분이 우리 속에 그것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참 여기서 중요한 거, 기계도 여기에도 바이러스가 있는 거 아시죠? 컴퓨터도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는 강의를 들은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계속 하라고 하잖아요. 업데이트를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뭐가 됐든 계속 업데이트를 하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업데이트는 하셔야 돼요.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계속 보안을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환경도 새로 세팅하지만, 그리고 우리 셋톱박스나 요즘에는 집에서도 웹캠 많이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리자 번호가 있고 개인 번호가 비번이 이렇게 설정하는 게 있대요. 보통 000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리자 번호와 개인 번호를 암호를 다 내가 다시 리셋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내가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게 결국은 나 개인도 해킹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환경에 대한 어떤 세이프티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혹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잘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요, 신문으로 풀어보는 리부트 시간입니다. 백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 혹시 아세요? 올해 101세, 올해 102세 되셨을걸요? 이분이 윤동주 시인과 동창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전에 인간극장에 나오셔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이분을 이렇게 관심 깊게 유튜브에서도 강의도 많이 듣고 이렇게 해요. 결국 우리가 어떤 좌파냐 우파냐 흑백 논리는 안 된다. 이거는 냉전 시대식 사고가 낳은 잔유물이고 현실에는요 100% 흑도 백도 없다. 결국 선진국가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해서 경쟁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런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의견과 다르기 때문에 저거는 안 돼. 저건 나쁜 말이야. 저거는 나쁜 행동이야 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어떤 생각과 나와 다른 어떤 주장이 왜 그렇게 하느냐. 특히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의 생각은 이래. 너의 생각은 이래.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이렇게 흑백 논리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야. 너의 생각은 그래. 엄마의 생각은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어떤 너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뭐 때문에 지금 엄마를 한 번 더 설득시켜봐. 엄마가 너의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냥 요즘에 막 SNS 보면 그러니까 너무 심하더라고요. 무슨 주의. 저는 그게 발전이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다 차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협업해서 내가 부족한 것을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나에게 가족은 내가 나를 이만큼 세우지만 나에게 가족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건드려서 나를 완성시켜주는 한 매개체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와 관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왜 자꾸 저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저렇게 생각 안 해.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저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데 이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런 성향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내가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의 어떤 성향상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 말을 듣기 힘들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내가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인문학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4살쯤 되면 이제 말이 좀 돼가지고 따박따박 엄마 이야기를 엄마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요즘에는 점점 빨라져가지고 5살, 6살, 7살 이제 감당 안 되고 이제 초등학교 때 가면 더 이제 감당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관점으로 아이와 대화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흑백 논리를 따지지 마세요. 니는 맞다. 나는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자막에 보면 그럴 경우 보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은 뭘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막에는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틀렸다 맞다의 개념이 아니라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다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다름을 만날까? 그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키워줘야 될 역량이고 교수님, 백세 철학자 김영숙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신문 이야기에서 보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은 스포츠 혁신 전도사이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혁신은 일상 속 발상의 전환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어떤 엔진은 메모였다. 네이버 메모장에 60여 개의 카테고리로 정리된 1만 5천여 개의 메모가 빼곡히 담겨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익과 공존과 공유다. 공익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공존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공유를 할까? 공이 굴러야 함께 산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분이 재밌는 말씀 하셨어요. 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딱 하면요. 무슨 글자가 돼요? 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딱 했을 때는요. 무슨 글자가 돼요? 네. 공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에게 뭐가 굴러온다고요? 운이 굴러온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나 또한 내가 나의 어떤 욕심을 버리고 공익과 공존과 공유를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나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아이에게도 자연스럽게 좋은 운이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뭐 복 지으면 좋은 운이 온다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복 지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결국 내가 조금 나를 내가 좀 불편해도 다 이익인 거는 뭐가 있을까?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를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도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신문 이야기는 이렇게 두 기사를 준비했습니다.